오래된 일기장을 펼친 순간 세상이 멈췄다. 두뇌가 내 아이를 잃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은주의 손이 떨렸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넌 내 딸이야. 한만재의 고백에 은주는 무릎이 꺾였다. 안 돼요. 그럼 저는 친아버지와 결혼한 거예요? 금방 명함을 집어 던지며 은주는 울부짖었다. 아버지가 딸을 팔았어요. 한만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은주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은주의 정체성은 산산조각 났다.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할 겁니다. 2003년 겨울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길에는 차디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는 말만 무성할 뿐 정작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들려오지 않았죠. 오히려 빨간 딱지와 경매 예정 딱지만 집집마다 나부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처럼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어요. 윤은주는 19살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 나이였지만 은주에게는 그런 사치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찬물로 얼굴을 씻은 뒤 골목 입구에 있는 분식집으로 향했죠. 영하의 날씨에도 은주의 외투는 너무 얇았습니다. 몇 년 전 중학교 때 입던 패딩이었는데 소매가 짧아져 손목이 시리도록 드러났어요. 하지만 새 옷을 살 형편은 되지 않았죠.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는 은주를 보면 늘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은주는 그런 시선이 싫었습니다. 동정은 배를 채워주지 못하니까요. 은주는 묵묵히 일했어요.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튀기는 일은 이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했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면 은주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19살 소녀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지쳐 있었지만 손님들 앞에서만큼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잠시 집에 들러 어머니의 약을 챙긴 뒤 오후 1시부터는 종합병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레질하며 은주는 생각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매일 병원에서 일하지만 정작 어머니의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어머니 순애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했고 그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은주의 한 달 수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 번 투석받는 데만 15만 원 한 달이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죠. 은주는 병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자주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흐느꼈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답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면 다시 걸레를 들어야 했어요. 울고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으니까요. 저녁 6시가 되면 은주는 다시 분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장사를 도우며 밤 10시까지 일했죠. 저녁 시간대는 손님이 많아서 쉴 틈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오고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들러 김밥을 포장해 갔습니다. 은주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내일 무엇을 할지 계획이 있겠지. 꿈도 있고 희망도 있겠지. 하지만 은주에게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훌쩍 넘었고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열이 없는지, 숨소리는 고른지 매일 밤 확인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죠. 어머니 순애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 순애가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 왜 안 누워 계세요? 몸 안 좋으시잖아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은주야, 내가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했잖니. 근데 엄마는 모르겠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건지. 은주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방이에요, 엄마. 제가 다음 달부터 야간 편의점 일도 구했어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은 더 벌 수 있어요. 순애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등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19살 소녀의 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제와 뜨거운 물 때문에 생긴 트인 상처들이 있었고 손톱은 까맣게 때가 낀 채 갈라져 있었어요. 은주야, 세상은 착하다고 봐주지 않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단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회사 부도로 사라진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했는데 거래처가 연쇄 부도를 내면서 함께 무너졌죠. 남겨진 건 5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채빚뿐이었습니다.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만 해도 매달 150만 원씩 나갔어요. 은주가 아무리 일해도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찼죠. 집 앞에는 며칠 전부터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매 예정이라는 무시무시한 글자가 선명했어요. 은주는 그 딱지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어머니와 함께 거리로 내몰리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 집마저 빼앗기면 은주와 순애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였죠.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에는 빗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어디선가 쥐 소리도 들렸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죠. 은주의 세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 같았어요. 새벽 4시 은주는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한 통과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은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는 물을 끓였죠. 라면 1개를 꺼내 반으로 나눠 절반은 어머니 몫으로 냄비에 남겨두고 나머지 절반을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니 배는 더 허전해졌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배고픔 정도는 은주가 감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고통이었으니까요. 은주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헬쑥하고 생기가 없었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어본 적도 없었죠. 은주에게 허락된 건 오직 일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분식집으로 가는 길, 은주는 골목 어귀에 선 검은 승용차를 발견했어요. 이른 새벽에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차량이었죠. 차 안에서는 누군가 은주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은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은주는 애써 무시했어요. 지금 은주에게 필요한 건 예감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었으니까요. 분식집에 도착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오늘 아침엔 손님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일찍 끝내도 돼. 좀 쉬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 일 더 하고 싶어요. 쉬는 시간은 은주에게 사치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지 못하면 어머니가 위험해지니까요. 은주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 냄비를 저었습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은주는 익숙하게 일했어요.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빨간 국물을 보며 은주는 생각했죠. 내 인생도 저 냄비 속처럼 끓고 있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끝없는 굴레 속에서 은주는 오늘도 버텨냈어요. 그날 오후 은주가 병원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아침에 봤던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은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집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뚱뚱한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선글라스를 낀 젊은 남자였어요. 윤은주 양 맞습니까? 뚱뚱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누구세요? 은주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도 사장이라고 합니다. 윤은주 양 아버지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죠. 도 사장이라는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은주에게 건넸어요. 은주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죠. 저희 집은 매달 이자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도 사장은 피식 웃었어요. 이자? 그게 얼마나 됐는데요? 3년 동안 받은 이자가 겨우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원금은 그대로고. 그럼 어쩌라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은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 사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제안을 하러 왔죠.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도 사장은 은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급하게 앞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순애가 작은 방에 누워 있었죠. 엄마, 손님이 오셨어요. 순애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 사장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왜 여기 와요?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 사모님도 아니시죠. 남편이 도망간 지 3년이나 됐으니. 도 사장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와 도 사장 사이에 섰어요. 무슨 용건인지 빨리 말씀하세요. 도 사장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편하게 행동했어요. 좋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윤은주 양 결혼하면 됩니다.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결혼이요? 그래요. 계약 결혼만 하면 빚은 없던 일로 해줄게요. 5천만 원 깨끗하게 탕감. 도 사장의 말에 은주는 어이가 없었어요. 순애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딸을 뭘로 보고. 사모님 진정하세요. 나쁜 거래가 아니에요. 신랑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나이가 좀 있다니 몇 살인데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도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60대 초반이에요. 다리를 좀 다쳐서 휠체어를 타긴 하지만 경제적으론 문제없는 분이죠. 은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60대 노인과 결혼하라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어요. 미친 소리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은주가 소리쳤지만 도 사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쩔 건데요?
다음 주면 이 집 경매 넘어갑니다. 이자도 석 달째 밀렸고,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낼 건데요? 도 사장의 말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순애의 투석 비용이 밀려서 병원에서는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살 필요도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도 사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어요. 읽어보세요. 계약금으로 2천만 원 먼저 드립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도 하시고 밀린 병원비도 내세요. 수술이요? 은주가 되물었습니다. 도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신장 상태 안 좋다면서요? 응급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제대로 된 수술 받으려면 1,8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던데.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주야, 이 사람 말 듣지 마. 이건 사람을 파는 거야. 사모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팔려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딸이 어머니 목숨을 살릴 수 있잖아요. 도 사장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계약서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중요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3년간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 5천만 원의 빚은 탕감되고 추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3년만 버티면 됩니다. 그럼 은주 양은 빚도 없고 돈도 생기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은주는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구역질이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도 들었죠. 어머니의 수술비, 밀린 병원비, 경매 위기에 처한 집,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만 생각할 시간 주세요. 은주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도 사장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하루요? 글쎄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시간이 많나요? 바로 그때 순애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선홍빛 피가 묻어났죠. 은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순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은주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먹였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도 사장은 천천히 일어나며 명함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이 제안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도 사장과 부하는 집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해요. 신장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예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1,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1,800만 원, 도 사장이 정확히 말했던 그 금액이었어요. 은주는 가방 속에 든 도 사장의 명함을 만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윤은주요. 하겠어요, 그 결혼. 전화기 너머로 도 사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계약금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한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은주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오후 3시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도 사장의 사무실. 은주는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도 사장은 은주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2천만 원 확인하세요.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길. 은주는 봉투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이 방금 한 선택의 무게였죠. 일주일 후 어머니 순애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진 순애는 창백한 얼굴로 딸의 손을 붙잡았어요. 은주야,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구나.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서류상으로만 결혼하는 거예요. 3년만 지나면 다 끝나요. 하지만 은주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대체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식 날짜는 순애의 수술 2주 후로 잡혔습니다. 도 사장이 모든 걸 주선했어요. 결혼식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이었죠. 은주는 아침 일찍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하얀 드레스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비닐 포장도 벗겨지지 않은 새 것이었죠. 은주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와서 화장을 해줬지만 은주의 눈빛만큼은 화장으로 가릴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예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텅 빈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은 한 명도 없었죠. 음악도 없었고 꽃장식도 최소한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단상 위에는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만재였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한만재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얼음 같은 눈빛이었어요. 은주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죠. 간단한 선서가 이어졌습니다. 주례도 없이 그저 도 사장이 대신 진행했어요. 신랑 한만재, 신부 윤은주, 혼인신고서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한만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필체는 강직하고 흔들림이 없었죠. 결혼식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축하 인사도 박수도 없었어요. 도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댁으로 가시면 됩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주는 한만재를 따라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한만재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휠체어를 밀었죠. 주차장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한옥 앞에 멈춰 섰어요. 은주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거대한 고택이었죠. 기와 지붕이 여러 채 이어져 있었고 정원에는 소나무와 석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한만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갈 뿐이었어요. 비서 여자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구정미예요. 회장님 비서입니다. 따라오세요. 구정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구정미를 따라 고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전통 한옥과 현대식이 혼합된 구조였습니다. 마루는 매끈하게 광이 났고 벽에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구정미가 은주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신부님 방입니다.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어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구정미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은주를 신부가 아니라 하인 대하듯 했어요. 구정미가 나간 뒤 은주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새 옷들이 걸려 있었죠. 모두 은주의 치수에 맞는 옷들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에 앉아 있었어요. 첫날 밤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만재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은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만재가 방 한가운데서 멈췄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명함이었어요. 은주가 지금껏 본 명함 중 가장 화려한 것이었죠.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만재 한신그룹 회장. 은주는 경악했습니다. 한신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이었어요.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름이었죠. 이제 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라. 한만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죠. 통장이요? 그 안엔 1억이 들어가 있을 거야. 하지만 함부로 쓰진 마라. 1억이라는 숫자에 은주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한테 그런 돈을?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약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럼 왜 저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계약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만재는 은주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슬픔 같기도 하고 후회 같기도 한 감정이었습니다. 넌 팔려온 게 아니야. 한만재가 말했습니다. 돌려받은 거야. 돌려받은 거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주는 다그쳤지만 한만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돌려 방을 나가려 했어요. 문 앞에서 한만재가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규칙이 있어. 내 서재와 2층은 절대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먼저 말 걸지 마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한만재는 그대로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금박 명함이 쥐어져 있었어요. 명함을 보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돌려받은 거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은주는 이 남자에 대해, 이 집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밤은 깊어갔고 은주는 낯선 방에서 잠들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만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어요. 고택에서의 첫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은주는 새벽같이 눈을 떴어요. 낯선 방, 낯선 침대,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창문을 열자 정원의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이슬이 아름다웠지만 은주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식당으로 가니 이미 한만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신문을 읽고 있었죠. 은주가 들어서자 한만재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마치 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한만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먼저 말 걸지 말라고 했었죠. 은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한식 정찬이었습니다. 은주는 이렇게 차려진 식사를 처음 봤어요.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한만재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끝까지 은주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식사 후 구정미가 은주를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이것 좀 보세요. 구정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은주에게 내밀었어요. 은주가 받아보니 집안 규칙과 주의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안 규칙이에요. 신부님이 지켜야 할 것들이죠. 구정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읽었어요. 첫 장부터 놀라운 내용들이었죠. 회장님 서재 출입 금지, 2층 출입 금지, 외출 시 사전 보고, 외부인 접촉 제한, 가족 관계 함구 등등. 마치 죄수에게 내리는 규칙 같았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은주가 항의했지만 구정미는 냉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계약 신부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돈 받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구정미의 말에 은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뭐라 대꾸할 수 없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규칙 어기면 계약 파기됩니다. 명심하세요. 구정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구겨 쥐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집안에 갇힌 새처럼 지냈어요. 할 일도 없었고 말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만재는 여전히 은주를 무시했고 구정미는 감시자처럼 굴었죠. 가정부 아주머니들은 은주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어요. 계약으로 들어온 가짜 신부라는 소문이 이미 퍼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어요. 정원을 걷다가 본체 뒤쪽으로 난 작은 문을 발견했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은주는 주위를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천천히 걸었죠. 복도 끝에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은주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서재 출입 금지라는 규칙이 떠올랐지만 궁금증이 더 컸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였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큰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은주는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죠. 책상 위를 살펴보는데 서랍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앨범을 꺼내 펼쳤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은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어요. 이 사람은 엄마.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젊은 시절의 어머니 순애였어요. 은주가 태어나기 전 건강하고 아름답던 시절의 순애였죠. 은주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순애의 사진이었어요. 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모두 순애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은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애가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순애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순애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정했어요. 은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코의 모양, 눈매, 턱선. 모두 한만재와 닮아 있었죠. 설마.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은주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만재가 휠체어를 타고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사진 앨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한만재가 먼저 말했어요. 그 사진 어디서 봤어? 한만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난 목소리였어요. 은주는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예요. 왜 여기에 엄마 사진이 있어요? 한만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주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눈빛에는 슬픔, 후회, 고통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나가. 한만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은주는 사진 앨범을 내려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언가 큰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은주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만재와 어머니 순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만재는 순애의 사진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은주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순애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은주야? 혹시 한만재라는 사람 알아요? 순간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은주는 놀라 어머니를 부축했죠. 엄마, 괜찮아요? 순애는 은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 그게 제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순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한만재가 내 남편이라고?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은주야, 그 이름 다시는 입에도 올리지 마.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순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원수, 인생을 망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만재였다니. 그렇다면 은주는 지금 원수의 집에서 원수의 아내로 살고 있는 거였죠.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금방 명함에 적힌 말이 떠올랐습니다. 돌려받은 거라고.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은주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은주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만재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는 말,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다는 말.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은주는 답을 찾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집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구정미가 신문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구정미는 은주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신문을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신부님 덕분에 난리 났어요. 신문 일면에는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신그룹 한만재 회장, 19세 신부 맞이 파문. 기사에는 은주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죠. 언제 찍힌 건지도 모를 사진이었습니다. 은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는 한만재가 빚에 시달리던 19세 소녀와 계약 결혼을 했다고 적고 있었어요. 돈으로 신부를 샀다는 내용도 있었죠.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언론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침부터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구정미의 말대로 대문 밖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은주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은주는 숨이 막혔어요.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터넷 기사마다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팔려간 여자, 재벌에게 몸판 여자, 온갖 악플들이 쏟아졌죠. 은주는 휴대폰을 보다가 결국 던져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신그룹 본사도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이사진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지만 정작 한만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들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은주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죠. 나가려고 하면 기자들이 달려들었으니까요. 은주는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한만재의 서재 앞을 지나쳤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한만재가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해명도 하지 않는 걸까요? 은주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만 조롱받고 자신만 상처받는 게 억울했어요. 은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만재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보지도 않았죠.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왜 해명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만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으시죠? 그냥 계약으로 데려온 사람일 뿐이니까요. 은주는 소리치며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뭔가 부숴버리고 싶었어요.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죠. 은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노트가 있었어요. 은주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만재가 뒤돌아봤지만 은주는 이미 노트를 펼친 뒤였어요. 노트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래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83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를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가문에서는 결혼을 반대하지만 나는 순애를 사랑한다. 순애 없이는 살 수 없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애,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은주는 다음 장을 넘겼죠. 순애가 임신했다. 가문에서 알면 큰일이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지키고 싶다. 순애와 결혼하고 싶다.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아버지가 알아버렸다. 순애를 떠나라고 했다. 재산 상속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나는 순애를 떠날 수 없다. 은주는 숨을 멈추고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순애가 내 아이를 잃었다. 가문에서 보낸 사람들이 순애를 끌고 가서 나는 지켜주지 못했다.
순애는 울면서 나를 원망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약해서 우리 아이가 죽었다. 은주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애가 떠났다. 나를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은주는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한만재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아이를 잃었다니. 그럼 은주는 설마. 은주는 한만재를 바라봤습니다. 한만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말해주세요. 제가 누구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한만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넌 내 딸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순애가 떠난 뒤 다른 남자를 만났어. 내 법적 아버지 말이야. 하지만 넌 내 딸이야. 순애가 떠나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두 번째 임신이었지. 한만재의 말에 은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은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친아버지와 결혼한 거였어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은주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를 아셨으면서 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한만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유일한 방법은 결혼뿐이었어. 미친 소리예요. 은주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죠. 왜 숨기고, 왜 거짓말하고, 왜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금박 명함이 보였어요. 은주는 명함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한만재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그 금박 명함이에요? 돌려받은 거라고 했죠? 아버지가 딸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명함은 한만재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딸한테 이런 결혼을 시켜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팔았어요. 저를 이용한 거예요. 한만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어요. 은주는 한만재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한만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검붉은 피였죠. 한만재는 그대로 휠체어에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떡해요? 누구 없어요. 은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정미와 가정부들이 달려왔어요. 구급차가 불렸고 한만재는 병원으로 실려갔죠. 응급실 앞에서 은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피가 묻어 있었어요. 한만재의 피였죠. 은주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 모든 게 거짓이었죠. 은주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끝없이, 소리 없이 울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만재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구정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회장님이 신부님을 찾으세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한만재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만재가 눈을 떴습니다. 은주를 보자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은주는 그 미소를 견딜 수 없었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만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럴 만했어. 한만재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은주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한만재는 조금 마시고는 말했죠. 내게 할 말이 있어. 끝까지 들어줄래?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만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내 엄마 순애를 1982년에 만났어. 순애는 호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지. 나는 그곳에서 순애를 처음 봤어. 한눈에 반했지. 한만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추억 속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순애는 달랐어. 돈도 권력도 관심 없었지.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 나는 순애에게 빠져들었고 순애도 나를 사랑해줬지.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와 한만재의 과거를 듣는 게 괴로웠어요. 1983년 순애가 임신했어. 너무 기뻤지. 아이를 낳아서 셋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알아버렸어. 한만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순애를 천한 여자라고 불렀어. 재산을 노리는 여우라고 했지. 나는 반대했어. 순애를 지키겠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약했어. 한만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인 듯 했어요. 아버지는 사람들을 보내서 순애를 병원으로 끌고 갔어. 강제로 아이를 지우게 했지. 나는 늦게 알았어.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어. 순애는 수술대에서 내려오고 있었지. 한만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순애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 아이를 죽였다고, 다시는 보기 싫다고 했지. 나는 무릎 꿇고 빌었지만 순애는 돌아서서 떠났어. 한만재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순애를 찾았어. 몇 달 동안 찾아다녔지. 그런데 순애는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 내 법적 아버지 말이야. 나는 충격받았지.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 순애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걸.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임신이었어. 순애가 떠나기 전 이미 넌 순애 뱃속에 있었던 거야. 하지만 순애는 말하지 않았지. 나한테 아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야.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자신은 정말 한만재의 피를 받은 딸이었어요. 나는 멀리서 너를 지켜봤어. 순애와 내 법적 아버지가 너를 키우는 걸 지켜봤지. 개입하고 싶었지만 순애가 싫어할 걸 알았어.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지. 한만재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내 법적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어. 나는 알고 있었지. 그래서 빚을 대신 떠안았어. 도 사장은 사실 내가 시킨 거야. 은주는 입을 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 빚을 만들고 내게 결혼을 제안하고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한만재는 가슴을 짚었어요. 나는 안말기야. 2년 전에 진단받았지. 의사들은 6개월이라고 했지만 나는 버텼어. 너를 찾기 위해서. 은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만재가 안말기라니. 내 재산을 내게 주고 싶었어. 하지만 법적으로 넌 내 딸이 아니야. 유산을 물려줄 방법이 없었지.
유일한 방법은 결혼뿐이었어. 한만재는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이었어요. 은주는 물을 건넸죠. 미안해. 내게 거짓말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결혼하면 법적으로 내 재산을 내게 물려줄 수 있거든. 은주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는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1억도, 집도, 모든 게 저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 모두 내 거야. 내가 죽으면 내가 모든 걸 받게 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한만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사랑했지만 결국 그 사랑이 두 사람을 망쳤어. 순애의 인생도 내 인생도 망친 거야. 이제 남은 건 속죄뿐이야.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만재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차갑고 뼈만 남아 있었죠. 금방 명함 기억나니? 한만재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돈의 상징이 아니었어. 내 죄와 사랑의 무게였어. 너를 돌려받았다는 건 내가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았다는 뜻이었지.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만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만재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다운 손길이었죠. 미안해, 은주야.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 나는 그저 내게 빚진 걸 갚고 싶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와 딸이었어요. 너무 늦게, 너무 비극적으로 만난 부녀였죠. 며칠 후 한만재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은주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어요. 한만재와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순애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잃어버린 시간들을 메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만재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 엄마를 만나고 싶어. 순애를 보고 싶어.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한만재를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만재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엄마한테 말해볼게요. 은주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애는 은주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그 사람 보기 싫어. 엄마, 그분이 안말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싫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분은 저의 친아버지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순애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이었어요. 순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순애는 한만재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한만재는 순애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 한만재.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느껴졌어요. 한만재는 늙고 병들어 있었고 순애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죠. 미안해. 너무 미안해. 한만재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우리 딸 찾는 걸 막았으니까.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았어요. 은주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날 밤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금박 명함의 진짜 의미를요. 그건 거래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속죄였고 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한만재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시간 문제라는 말만 반복했죠. 은주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한만재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죠.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남자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한만재는 눈을 떴어요. 남자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죠. 세진이, 왜 왔어? 형님이 위독하시다는데 동생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한세진은 은주를 노려봤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내 아내야. 한만재가 말했습니다. 한세진은 비웃었어요. 아내요? 19살 계약 신부 말씀이신가요? 온 나라가 다 아는데. 한세진의 말투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는 돈 때문에 온 거예요. 형님 재산 노리고. 입 조심해, 세진아. 한만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한세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한신그룹을 물려받을 겁니다. 이사회도 이미 동의했어요. 가짜 신부 따위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갑니다. 한세진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한만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한만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준비해둔 게 있어. 며칠 후 한신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만재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어요. 은주도 함께였죠.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기자들도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한세진이 먼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고 후계 구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세진은 은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보십시오. 회장님과 계약 결혼한 여자입니다. 가짜 신부죠. 회장님을 속이고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은주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세진은 서류를 꺼내들었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빚 때문에 팔려온 여자예요. 회장님의 딸이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유전자 검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만해. 한만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약했어요. 기침이 나왔고 피가 섞여 나왔죠. 은주는 한만재를 부축했습니다. 한세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위조 결혼이에요. 따라서 유산 상속권도 없습니다. 제가 한신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는 절망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구정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구정미는 연단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파일이 떴죠. 잠깐만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구정미가 말했습니다. 한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짓이야, 구비서? 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구정미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도 사장, 계획대로 진행하게. 그 여자를 형님한테 시집 보내는 거야. 한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부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계획 아닙니까? 도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형님은 얼마 못 사셔. 결혼만 무효화시키면 유산은 내가 받는 거야.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세진이 도 사장에게 돈을 건네는 내용, 계약 결혼을 조작하라는 지시,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한세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구정민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영상이었습니다. 한세진과 도 사장이 만나는 장면이었죠. 돈 뭉치를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한세진 부회장님이 꾸민 일입니다. 회장님을 속이고 신부님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거죠. 구정미의 말에 회의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한세진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한세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음모야. 형님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한세진이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한세진을 끌어냈어요. 한세진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죠. 형님, 이럴 순 없어요. 한신그룹은 제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만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은주가 부축했죠. 한만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발표할 게 있습니다. 한만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오늘부로 제 재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재산의 70%는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의료지원, 교육사업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만재는 계속 말했어요. 나머지 30%는 제 딸 윤은주에게 물려주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한만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윤은주는 제 친딸입니다. 20년 전 헤어진 딸이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여기 있습니다. 구 비서가 준비해뒀습니다. 구정미가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확인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했죠. 한만재와 윤은주의 친자 관계가 99.9% 확률로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한만재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은주는 내가 잃어버린 딸입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만재는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금방 명함 기억하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만재는 주머니에서 금방 명함을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명함이었죠. 이 명함은 돈의 상징이 아니었어. 내 죄와 사랑의 무게였어. 한만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두 사람을 다 망쳤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속죄뿐이야. 이 재산은 속죄의 의미야. 한만재는 명함을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은주는 명함을 받아주었어요. 명함은 따뜻했습니다. 한만재의 체온이 남아있었죠. 고마워, 은주야. 내 딸이 되어줘서. 한만재는 그렇게 말하고 쓰러졌습니다. 은주는 비명을 질렀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구급차가 불렸고 한만재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사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세진의 음모는 밝혀졌고 한만재의 유언은 공식화되었어요. 은주는 한신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였으니까요. 이제 막 찾은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은주를 짓눌렀어요. 한만재는 중환자실에서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죠. 어머니 순애가 찾아와 딸을 부축했습니다. 은주야, 좀 쉬어야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니? 엄마,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깨어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은주는 처음으로 한만재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순애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한만재가 눈을 떴습니다.
은주는 잠시 졸고 있다가 한만재의 손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화들짝 놀라 얼굴을 들었죠. 아빠. 한만재는 은주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한만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죠.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한만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어요. 은주는 귀를 가까이 대었죠. 한만재가 가까스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은주야. 내 딸이 되어줘서.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한만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한만재를 꼭 안았어요. 20년 만의 포옹이었죠. 한만재는 떨리는 손으로 은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 인생을 살아. 한만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주는 한만재를 놓지 않았어요. 한만재는 은주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멈췄죠. 아빠, 아빠. 은주는 울부짖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만재는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품에 안긴 채로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한만재의 유언대로 화려한 장례식 대신 가족장으로 진행됐어요. 은주와 순애, 그리고 구정미와 몇몇 직원들만 참석했죠. 언론은 차단됐고 조문객도 받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은주는 한만재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만재였어요.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미소를 잃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딸을 잃고, 행복을 잃고 살았구나.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도 용서했어요.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은주는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성북동 고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곳을 떠났어요. 재벌가의 삶은 은주에게 맞지 않았죠. 은주는 한만재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신그룹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다른 기업에 매각됐고 그 돈은 모두 사회에 환원됐어요. 은주는 한만재의 유언대로 재산의 70%를 기부했습니다. 아동복지, 의료지원, 교육사업에 쓰이도록 했죠. 남은 30%로 은주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주복지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은주가 자랐던 그 골목, 재개발 예정지였던 그곳에 급식소를 열었죠. 급식소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은주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었죠. 떡볶이도 끓이고 김밥도 말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급식소 벽에는 낡은 금박 명함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만재의 명함이었어요. 명함 아래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죠. 팔려온 인생이라 믿었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사랑이었다. 은주가 직접 쓴 글귀였습니다. 은주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팔려온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온 거였다는 걸요. 한만재의 사랑, 순애의 사랑 모두 은주를 위한 사랑이었죠. 어느 날 오후 어린 여자아이가 급식소에 왔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말라깽이 아이였어요. 은주는 아이를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배고프니?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는 따뜻한 국밥을 끓여 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맛있니? 네, 언니.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아이의 말에 은주도 눈물이 났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앞으로 매일 와. 언니가 밥 해줄게. 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은주도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재벌의 딸로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죠. 저녁이 되자 은주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재개발은 결국 무산됐고 골목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분식집도 그대로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여전히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은주야, 오랜만이네.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은주는 아주머니께 절을 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이 가게 인수하고 싶어요. 뭐? 새로 단장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면 잘하겠구나. 아주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만 쉬고 싶었어. 일주일 후 분식집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은주의 분식. 은주는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재벌의 이름이 아닌 윤은주라는 이름으로요. 가게는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가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주인이 친절했어요. 아이들은 돈이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었죠. 은주는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순애가 가게에 왔습니다. 순애는 많이 건강해져 있었어요. 은주가 마련해준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죠. 은주야, 행복해 보이는구나. 순애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순애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지고 골목에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은주는 가게 문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아빠, 보고 계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은주는 주머니에서 금박 명함을 꺼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명함이었어요. 명함을 가슴에 대고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은주는 자신이 돈 때문에 팔려온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빚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건 사랑이었다는 걸요. 한만재의 사랑, 순애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은주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였죠. 은주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금방 명함이 아닌 윤은주라는 이름으로요. 재벌의 딸이 아닌 그냥 은주로요. 가게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제잘거리고 있었죠. 은주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함께 웃었습니다. 이것이 은주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금방 명함은 이제 과거가 됐고 은주의 미래는 이곳 골목에서 빛나고 있었죠. 밤하늘의 별처럼 은주의 삶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